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홍쇼 확장판입니다. 세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취재편의점 장윤성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살벌한 시기라서 앞부분에 뭐 그냥 가벼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들 혹시 있으세요? 그냥 가볍게? 폭탄만 터뜨리지 마세요. 오늘도 뭐 어쨌든 서로 멱살 잡지 말고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전한 토론, 그게 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 제가 하여튼 제 철학이 그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 장인수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네요. 그럼 이게 수사로 들어가면은 그 근거 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지금 근거를 밝히지 않고 저희 얘기를 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근거를 밝힐 수는 없다라는 거고 수사로 밝혀질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취재원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 얘기를 단순히 전해 들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가 그 고위 검사들한테 보냈다는 메시지를 본 것이냐, 장 기자가 직접 본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판정되겠죠. 허위 사실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비방할. 그러니까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도 이게 허위일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 얘기한 거냐, 아니면 이게 적어도 사실이라고 틀림없이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거냐. 그럼 만약에 수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자나 이런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가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전애들은 저는 사람은 있고 누군지는 있고 당사자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하고 검사장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 양쪽에 물어봤다는 그 사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판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걸 물어봤다면은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직접 했다면은 크로스 체크를 다 일일이 했다. 그렇다면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대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크로스 체크를 했으면. 그렇다면 뭐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의 경우 저희 기자들은 그런 거는 나중에 이런 소송을 대비해서 다 녹음을 해놓고 증거는 남겨두는데 장인수 기자가 일단 어젯밤에 자신의 방송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반성할 지점 없는지 돌아보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 좀 확실히 해야 한다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마치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개혁과 공소취소를 거래하려고 했다. 제가 보도했던 내용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한 고위 검사는 그러지 말고 지휘를 차라리 하는 게 어떠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지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또 전달을 했고, 요거는 그때 그 뉴스공장에서 3일 전에 그 했던 말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먼저 들어보고선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는 나는 공천 취소하고 공수처이 아니고 공소 취소하고 거래를 이걸 딜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뉴스공장에서 그때 처음 했던 말이 어떤 건지 한번 그것도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 그거는 공소 취소 요구를 받은 검사들이 네.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거래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예. 저는 저 장인수 기자의 얘기가 다수의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건 뭐 일단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건 저도 그렇게 절대로. 그러니까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수의 검사들한테 도저히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 뭐 단독 보도라고 전제하에 한 얘기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현실성이 없는 건 저희도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지난 뭐 2, 3일간 뭐 많이 다뤘던 거고 공소 취소 해줘라 이거였지 이게 공소 취소 해주는 대신에 검찰 개혁이 수사권하고 주겠다 이 거래를 한 건 아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의 아주 그 스모킹 건이 됐던 공천거래 의혹, 그러니까 공천농단 사건, 그때는 김건희 육성도 언젠간 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의 그 회주라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윤수 기자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어떤 전략 때문에 지금 특정도 못하고 뭐 제보자와의 약속 얘기를 자꾸 하던데 어떤 이유가 됐든 못 밝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그건 우리가 좀 뭐 기다려보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도 과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물음표가 많이 붙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특정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취지원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어떤 보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조차도 설명조차 못하면서 즉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날 저도 그 방송을 하도 저보고도 너 방송 보고 얘기하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3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봤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단독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다라는 거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검증이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누가 봅니까? 대통령이 보죠. 대통령 사건이니까. 거기다가 대통령과 누가 알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최측근 얘기하니까 그 최측근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벌써부터 마치 준비된 무슨 그 태세를 가지고 뭐 특검이니 무슨 뭐 탄핵이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또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국 자체를 흐리고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게 과연 언론 저널리즘과 이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언론 그 자체에도 맞는지는 우리는 봐야 되지만 언론과 정치가 사실은 이 깻잎 한 장 차이인데 각자의 직업윤리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기자 출신 의원들도 많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정치를 선언하고 이제 정치를 차라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경계선 위에서 뭔가 이렇게 데스킹이 안 되는 이런 좀 대형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기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건데요. 일단 이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확보된 증거가 있지 않은 가운데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MBC 전 기자 이렇게 쓰는 매체들이 많아요. 근데 장인수 씨는 지금도 저널리스트라는 매체에서 독립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직 기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쳤어.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성 언론들이. 저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 JTBC 나왔는데 그냥 홍사원하고 전 기자. 저는 지금도 기자입니다. 근데 전 기자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저도 전 기자인데 근데 지금 저는 현재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 언론에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그 이번에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약간 뭐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습니다만 계급 의식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 예, 유튜브 채널에서 일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뭐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게 더 2번, 3번 확인을 해서 이제 증좌를 가지고 보도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2중, 3중으로 뭐 이런 면은 없는지 저런 면은 없는지 또 다른 측면은 없는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팀플레이, 팀워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장인수 기자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첫 보도에서 그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공소 취소해줘라. 이게 이제 3가지로 딱 요약이 될 것 같아요. 3줄로. 근데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해줘라가 아니라 공소 취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워딩으로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큰 차이가 있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해줘라가 윤석열이 그거 좀 해줘라 김영선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 공소취소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조작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조작기소가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공소 취소가 옳다. 이런 여론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성호 장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취재 과정이 어떤 거였는지 다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본인은 의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되는 게 있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검사들을 되게 자주 만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공소청, 중수청, 이게 검찰청 문을 닫고 막 동요하고 뭐 특검팀에서 뭐 그렇죠, 어려 특검팀 뭐 그 성명도 내고 뭐 집단적으로 돌아가겠다 하기도 하고 상복 시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최근에도 뭐 A팀, B팀, 뭐 C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때로는 번개 형태로라도 만나고 있다는 거에서 의견을 듣고 상황을 공유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정부는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잘못 흘러갔던 것은 아닌가? 근데 이거는 뭐 본인도 그냥 짐작에 해당하는 거지. 뭐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은 해볼 때 어떤 정황인지는 알겠지만 본인은 절대로 공소 취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장 기자도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그런 언급조차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발언이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말을 잘못 옮긴 건지 이 말을 장인수가 잘못 들은 건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부분에 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이나 근거를 갖다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좀 긴 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하고 그 못 내놓으면 합당한 책임을 장인수 기자가 져야 한다. 요 말은 당연한 거고. 다만 장 기자가 강조한 건 검찰과의 거래가 아닌 검찰의 되치기 우려를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거였다 하면서 조선일보 등 언론의 프레임 작전에 지금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의 반응을 거래설 제기로 인식시키는 교묘한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사실은 제일 처음 이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그 어제 밤에 입장 그 방송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공소 취소 해주라 이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수사권과 거래했다고 표현한 거는 조선일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요 프레임에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본질은 간대 없고 본질은 그러니까 원래 장 기자가 말은 잘못했지 공소 취소 해주라 이 근거 안 내놓고 말한 거는 큰 잘못인데 이게 검찰의 되치기를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장인수는 말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지금 프레임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노정면 의원은 분석을 했던데. 저는 노정면 의원님의 그런 주장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본질을 좀 보면요. 당연히 조선일보에서 그런 프레임 짜는 거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면서 하진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했죠. 현실적인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조선일보의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튈 게 아니라 전 아까 우리 기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홍상훈 기자님 그 장윤성 기자님 부르는데 제가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장인수 기자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제가 스스로도 주저되는 게 뭐냐면 마땅히 기자라면은 기자에 맞는 취재 활동과 언론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인수 기자가 하는 행동은 지금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누가 나와도 이 행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의 타이틀은 쓰지만 기자의 행태가 지금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지금 장인수 기자가 보도하는 그런 형태 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먼저 되고 거기에 장인수 기자가 기자로서 만약에 정말 기자라는 타이틀을 명예롭게 쓰는 것이 허용이 되려면은 기자답게 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그 문제가 본질이고 그 정부 관계자를 특정도 못하는 그 상황이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불은 났습니다. 뭐 이게 동의합니다. 과실 실화든 뭐 일부러 불을 냈든 방화든 간에 불은 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야 이거 조선일보가 한 거니까 그 빌미 준 거는 얘기 안 하고 조선일보 프로임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 버리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노정면 의원이 말한 거는 앞부분은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고. 근데 맞는데 앞부분 잘못됐는데 뒷부분도 이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논의의 평면을 좀 뒤섞는 거 아닌가. 뒤섞는 거다? 전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아파요. 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인수 기자 근본이 글러먹은 기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자는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가 저도 동의합니다. MBC에 있을 때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처음 제보를 받고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MBC 데스크들이 야 그거 쓰지 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MBC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와서 명품백 보도를 했어요. 근데 통상의 기자들은 기득권 MBC를 지키지 명품백 보도하러 회사 그만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장인수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비상개업 내란 과정에서 장인수 기자가 빛나는 기사 많이 썼어요. 요양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장인수가 썼던 수많은 탐사 보도를 생각해 볼 때 이 형편없는 기자 물론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다소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장인수 기자가 그동안 취재 보도해왔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특종은 됐고 오보는 하지 마. 근데 최근에 한겨레가 일면 머릿 기사로 사시 기사를 썼어요. 청와대에서 즉각 아니라 그래. 사시부활. 근데 그 대통령 공약이고 분명히 서영지 기자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든 확인하고 썼을 겁니다. 근데 즉각 나왔거든요. 대변인 입장이. 그런데 일면 머릿 기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 공소 취소 때문에 그게 후순위로 빠져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오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는 좀 뒤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먼저 여튼 이제 끝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 보도가 오보인지 아닌지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장인수의 보도 전체에 대해서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인수의 취재는 이런 겁니다. 공소 취소 해줘라. 이 다수의 얘기가 어떤 거냐면 검찰에서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그 견해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래설로 둔갑시킨 것은 조선일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언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노정면 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개혁의 길에 있는 것이고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검사들의 정치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맥락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만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장윤성 기자님이 지금 뒷부분에 어떤 검사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취재 행위는 좀 우리가 그래도 널리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사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앞부분에 낸 얘기를 드러내고 뒤를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앞부분에 대통령 사건, 정부 고위 관계자 근데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지금 검찰들의 분위기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그 만약에 그 의도로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접근법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장윤성 기자님 말씀에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장윤수 기자님이 저는 훌륭한 취재 과거에도 한 것 저도 기억하고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장윤수 기자가 탐사 기자고 보도 원칙을 아는 분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고 잘못했고 이러면 우리가 그냥 아유 잘못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장인수 기자가 어떤 특정한 그러면은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럼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그러면 단독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언론과 정치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제 추측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장인수 기자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정부 안에 반대하면서 거기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면 기자라는 타이틀과 취재를 활용한 거 아니야라고 만약에 해석이 또 되면요. 그럼 이거는 기자 윤리와 정치와의 관계 설정의 실패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보도를 차라리 실수했거나 잘못했다.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을 좀 과실로 잘못 지켰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뭐 기자 타이틀 가지고 그래 얘기가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탐사 보도까지 해서 저널리즘을 장착하신 분인데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로 보나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좀 많다.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어쨌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저 거죠. 이건 제 좀 너무 나간 추정입니다. 거고. 이거는. 앞부분에 그러니까 생각은- 잠깐만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거는 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례로 그러니까 해주라 공소시로 해주라 그런 말을 한 거는 뒷부분에 가서는 원래 뒷부분이 이제 방점이었는데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미끼를 던져놓고 올가멜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하다가 뒷부분은 다 지금 온데온데 사라져 버렸어. 앞부분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은 요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면 근거를 분명히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던지려면 분명히 근거를 제시를 하고 당사자는 특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 안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얘기는 지금 지난 2, 3일 동안 쭉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평소에도 조선일보의 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른바 속칭 이제 야마 뽑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거래설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뽑는 건 사실은 그걸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 요구 뭐에서 끝났으면 공소 취소 요구설로 타이틀이 잡혔겠죠. 근데 뒤에 검찰에서 이거를 거래하자는 거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럼 거래 대가가 이제 그러면 보안 수사권 지금 공소청의 직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타이틀을 거래설로 뽑는 게 과연 해서는 안 될 언론의 행태냐? 저는 그건 그렇게까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설로 타이틀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는 정부 안이 관철되면 이게 대가성으로 당연히 이게 떠오르게 만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차라리 앞부분이라도 좀 클리어하게 보도의 원칙에 맞게만 전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은 이게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이 달라지는데 여전히 이게 지금 오늘까지도 아마 밝히지를 못하고 앞으로도 이게 밝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걱정은 이걸 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조사해서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부존재 증명은 못하는 거거든요.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럼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조사도 할 수가 앞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지금 지금. 장인수 기자가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근거 제시 없이 그 엄청난 얘기를 갖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는 그건 문제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의 그 프레임 그 김용남 의원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이번에 사실 논란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딱 그거거든. 저는 그냥 JTB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나서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니까 물론 제가 저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딱 저 말만 끊었어. 그럼 저거만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뉴스공장 그리고 홍사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려고 지금 각을 잡았구만 딱 이거잖아요. 저게 사실 조중도의 기술이거든. 그리고 저거에 한번 당하면은 저 이른바 워드바이트 보도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그거 우리 다 질 나쁜 보도 방식이라는 거 알지만은 막상 당하면은 사실 저도 옛날 잔바리 기자 시절에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죄라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사실 딱히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거든요. 뭐 이제 소송을 해든 뭐 해도 어려운 한참 뒤의 얘기고 그때 가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참자. 그러니까 저런 게 그래 내가 탄핵 아니 사실 홍성훈 기자님 아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도 뭐 다 풀 워딩을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오해가 없는데 저게 이제 일명 악마의 편집 같은 거잖아요. 딱 부분만 똑 떼서 저도 방송 좀 하다 보니까 저런 거 몇 번 당해봤거든요. 굉장히 억울해요 사실은. 뭐 항의하기도 좀 이상하고 제가 안 한 말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식의 기술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노정면 드는 의원도 거예요. 저런 부분을 지금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빌미를 이 기회를 통해서 조중동이 기존의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 내부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분열 막 이렇게 막 요즘 시끄럽잖아요. 하여튼간에 얼마나 이게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수 언론에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다. 기술자들이니까 그걸 조심하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보수 패널들 만나 보니까요 얼굴이 폈어요 지금. 이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막 신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안타깝죠 그런 거 정말. 우리 홍 기자님이 그 탄핵 언급했다가 앞뒤 다 자르고 탄핵만 보도된 것처럼 제가 사실은 그 손가락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방송은 윤석열 손가락 왕자. 왕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사이사이로. 없잖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제 저희 뭐 왕뚜껑도 안 먹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웃집 할머니가 써준 왕자가 어떻게 저녁까지 남아 있었냐? 할 말이 없잖아. 그게 그리고 웃자고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아.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웃자고 그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 한 건데 이야 그거를 그냥 그 워딩만 딱 따갖고 신문 그러니까. 사설에까지 마치 그걸 변호하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처럼 하는데 참 억울했네. 황당하더라고. 그거 누가 그 동영상을 앞뒤로 보면 다 사실은 그게 이제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 죽자고 좀 덤비더라고. 자, 그럼 이게 뭐 어쨌든 언론의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계속 번지고 있는데 네. 요 부분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지금 장인수 기자뿐만이 아니라 뉴스공장 김어준도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 주장은 진짜 해보는 소리고 지금 뭐가 나온 게 있다고 특검을 해요. 특검 말고 김어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그 아이템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그 얘기가 나왔으면 책임을 질 수 있죠.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공장장은 전혀 예상 못한 상태에서 장인수 기자가 그야말로 돌발적으로 단독 보도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 갖고 있던 거를 터트리는 방식이었다면 그걸 뭐 그 자리에서 방송 하는 중에 뭐 어떻게 해요? 입틀막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없지 뭐. 그건 책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법적 책임은 그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우리가 책임을 얘기할 때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의적 책임 같은 건 그냥 상황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든지 주의하겠다 정도의 사과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신 변호사는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향력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아침에 제일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인 것 같아요. 뭐 진영을 다 세계 떠나서 최고 아니에요? 뭐 세계 최고일진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 안 해봤지만 네. 어쨌든 영향력의 면에 있어서는 뭐 레거시 언론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는 뭐 그 현실적 영향력을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어떤 방송이나 어떤 이런 기관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를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언론사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들어간다든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뉴미디어 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청와대가 인증한 이제 언론사이신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기 경공을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보를 취득하니까. 여기 언론사로 예. 등록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 언론사가 언론사입니다. 맞는데 그럼 이제 언론사면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럼 데스킹 기능과 어떤 책임의 문제. 예를 들면 과거에도 뭐 레거시 언론들도 사고 치면 또 정정 보도를 내든지 물론 부실하지만 어떤 언론으로서의 또 규제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도기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더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 생각이 하나가 우선 들고요. 정체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언론이라고 치고 네. 그럼 정치와 언론과의 그 관계성은 또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언론인분들 뭐 두 분도 계시지만 전 언론인분들도 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공익을 위해서 저는 언론의 기능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자라는 타이틀과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쓰면 최소한의 룰은 좀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균형성 그리고 반론 요 두 가지를 그래도 충분히 녹여내면서 하면 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 뭐 반론 부분은 이제 제가 차치하더라도 이 균형성의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무너진 면은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이슈만 놓고 봐도 저는 김어준 씨가 명확하게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읽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 예를 들면 뭐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과도 상당히 좀 비슷하고 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일부가 또 주장하는 안하고도 굉장히 맥은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언론으로서 창의 역할만 하느냐 보여주는 역할만 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뒤에서 막 우리 훈풍 분다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조금 더 돛담배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지원을 하느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한의 균형과 이 반론권에 대한 보장을 그러면 조금 더 이건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그런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이제 의무를 더 강조하는 전 그런 부분이 이제는 보강되지 않으면은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이제 뉴스공장이 가진 영향력이 더 커질 텐데 커지면 커질수록 더 따라오는 저는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반론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기계적 중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균형을 말하는 중립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쪽 얘기도 맞고 저쪽 얘기도 맞고 요걸 우리 흔히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KBS 있을 때도 그 말을 저는 사실 가장 싫어했거든요. 내가 사람이고 취재하는 기자가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저렇게 말하더라. 요걸 전하는 게 무슨 기자냐 언론이냐. A가 이렇게 말했고 B가 저렇게 말했으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국민들한테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하던 동네 아무도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보통 그렇게 하죠.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언론의 역할은 지금의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얘 A 말 이렇게 듣고 B 말 저렇게 들었더니만은 요쪽이 더 맞는 것 같아. B가 좀 논리가 부족해. 그래서 A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걸 그걸 갖다 그러면 언론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균형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제일 피해본 게 그 내란 때잖아요. 내란 때 막 기계적 균형 맞춘다고 진짜 내란 인사까지 불러가지고 마이크 대줘가지고 저도 방송 진행하다가 저는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도저히 난 또 할 수가 없다. 내려온 경험까지 있는데 저는 그 기자님 말씀에 제가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기자 정신으로서 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균형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올바를 때. 근데 검찰 개혁 문제나 어떤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또 언론으로서의 좀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기계적 균형을 가진 어떻게 보면 반론권과 이런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별 이슈마다 뭐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뭐 내란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컨센서스가 있는 영역에서는 저는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즉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선이고 악이고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은 조금 더 언론으로서 다양한 견해들과 그 안에서 국민들이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 좀 더 들어봐 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전 좀 크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항상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균형을 추구해, 이런 입장이었죠. 그렇죠. 우리 언론은 형식적으로는. 특징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사실 그렇지 형식적으로는. 않습니다. 맞아요.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거야 하고 맞아요. 뉴욕타임스도 그렇죠. 그렇고. 형식은 그렇지만 예. 내용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우린 중립이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혀 안 네. 그렇죠. 뭐 네. 레거시 언론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만 해도 뉴욕타임즈는 우리는 대선 후보 누굴 지지해, 지지한다. 예. 그냥 공식적으로 맞아요. 공개하고 예. 언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형식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우린 중립이야. 우리는 뭐 어느 한편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맞아요. 어느 한쪽의 들고 편은 무지하게 들지. 들죠, 뒤에. 이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일면 머리 기사 보면 누구 편인지 아니,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공처럼 얘기했잖아. 여기는 어느 편이다 우리는 얘기하고 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아니, 생각해.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게 내가 말이 또 많아지네. 저는 어쨌든 아침에 뉴스공장 그럴지 몰라도 홍사훈 쇼는 저는 민주당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취재해서 잘못하는 부분 이건 분명히 잘못 가는 길이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게, 그리고 때로는 다른 반대쪽의 목소리도 다 들어보는 게 이 사회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 여기가 민주당 방송이라면 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이유가 없는 민주당 방송일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민주당 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나 뭐 공식 채널이 아닌 한 예. 민주당 방송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지지하는 입장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느 쪽 편도 아니야. 예. 실제로는 안 그런데 뭘 그걸 내숭을 떨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뭐 그러면 제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매체들이 각자의 노선이 있죠. 예. 예, 노선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 조중동 같은 데는 아주 명확하게 기업과 보수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만한 뉴스 편집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들이 많이 소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기능에서 사실과 논평 기능이 있는데, 사실 뉴스공장은 아침에 브리핑으로 전달하는 사실도 있지만 논평이 센 매체예요. 논평 기능이 굉장히 센 매체이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과거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나왔던 매체로 알고 있어요. TBS 때부터 이제 연원을 따져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뭐 역사성이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막 다 따져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사안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러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 거냐, 책임의 수위라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한준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민주 혁신회의인가요? 뭐 이런 조직에 이르기까지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어준 총수는 이게 사과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접속이 많은 매체로서 이 매체를 선택해서 장인수 기자가 폭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장인수 기자 스스로 저널리스트로서 책임질 일이고,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다. 다만 마치 무슨 미리 짬짬이 해가지고 이거 얘기하기로 다 짜놓고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니 이에 대해서는 무고로 걸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니네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뉴스공장이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의 최소한이라는 것은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것에 대한 입장은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뭐 그러니까 방송 중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내 입장문? 이제 사고 같은 거를 띄우죠. 대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뭐 하단이 됐든 아니면 뭐 하단 통 광고가 됐든 뭐 사이드 톱이 됐든 아니면 편집국장의 편지가 됐든 뭐 다양한 형태로 사고를 띄우는데 입장문 그렇죠. 뭐 이 사태에 대한 뭐 이 사태에 대한 입장문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저도 최근에 그 커뮤니티들 문제 좀 있잖아요. 뭐 특정 커뮤니티에 뭐 혐오 표현 나오고 증오를 남발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개개 그 하는 행위자들을 잡는 것도 맞는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칠 때는 우리가 그 플랫폼의 운영 문제도 지금은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 우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도 뭐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전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방향으로 저도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안막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놓고 언론으로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가는데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언론과 정치의 거리두기는 그럼 어디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거리를 어디까지 두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는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있었던 그 장인수 기자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이 해당 방송,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해서 많이 확산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좀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표현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 감시 기능이 제일 센 겁니다. 워치독 기능이 있지 뭐 일종의 뭐 관계나 정치권과 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제가 완전히. 그 부분을 네. 제가 좀 잘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서 어떤 그 방송 뭐 기존의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방송국이니까 방송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나 비속어나 뭐 돌출적인 뭐 일종의 방송 사고를 했으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방송사의 책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출연한 기자가 어쨌든 그게 맞든 틀리든 자신의 취재물과 자신의 주장을 말한 걸 갖다가 여기 방송사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세 분 나올 때 그러면 이런 말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말 실수나 아니면 어떤 그 표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장인 분명히 않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나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예. 지금 대통령이 바로 연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고 더욱 문제는 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진행자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 그리고 아니면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 말자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했으면 없는데 좋았는데. 예. 그게 이제 한참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 상황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 네. 당일날 그러니까 그 네. 사흘 전에 그 방송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사실 좀 감기가 있어갖고 방송에 참여는 못했어요. 그 퍼니포에. 내가 있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퍼니포가 아니고 요새는 바밍포라고 폭탄 아니 터졌어. 어쨌든 그날 현장에서 바로 그 부분이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거를 좀 아니면 그 대통령 최측근이 누구라는 거 정도는 말을 해야 된다. 뭐 요청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하여튼 그날 그냥 덜컥 그죠. 그냥 일종의 나와버린 거니까 당황해서 못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그래서 제가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감기가 있었는데 나오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문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입장문 아니야? 그리고 어쩌다 거기다가 내가 또 근데 탄핵- 그러다가 탄핵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덮쳤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홍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꾸 우려가 많아서 죄송한데 네.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라고 이제 반문이 되고 여기에 네. 대해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네. 이제 이런 걱정은 또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앞으로도 이제 또 패널들 오고 이러면 미리 또 제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전 조금 위기 의식과 이게 조금 이거는 좀 심각성에 좀 극에 달했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컨센서스가 좀 있으면 저는 어떤 책임이라고 제가 뭐 딱 A, B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전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반드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무슨 생각이 말인지는 듭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신인규 변호사한테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신인규 변호사 뭐 하여튼 그 다른 방송에서 말하는 것 다른 방송에서 김어준 총수도 굉장히 뭐 말을 많이 비판을 하긴 하잖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라는 네. 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김어준 공장장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걸 수도 있고. 그럼 김어준 공장장이나 저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일부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들 좀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보면은 그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저도 뭐 질문을 솔직하게 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 솔직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비판하는 게 그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지금 한 8개월 좀 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김어준 씨의 방송을 제가 뭐 매일 듣진 않지만 또 들으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거나 또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만약에 리스트업을 좀 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발목을 잡은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는 다 우리가 모두가 얘기를 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걸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전 솔직히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방향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 정도 2개 정도가 그렇게 삐끗삐끗 될 때는 우리가 비판을 그렇게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랬다간 제가 오히려 야 뭐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하냐고 제가 역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비판 지점이 있어서 제가 비판을 하면 갑자기 비판하는 사람이 뭐 갈라치기가 되고 갑자기 무슨 작전 세력이나 무슨 편의대라는 단어까지 제가 여기 방송에서 나온 단어를 김어준 씨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나온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저랑 인식의 괴리도 너무 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그러니까 잡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잡는다 안 잡는다를 제가 규정 짓는 거는 팩트가 될 수는 없죠. 그건 제 평가의 영역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건 맞는데 그건 제 행위니까 동시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KTV 문제도 떠오르고 뭐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뭐 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주장한다고 그게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저는 뭐 당신 반명이다.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규정한다고 그게 사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니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말하고 있는데 정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조금 더 정도가 지나쳐서 뭐 근거 없이 의혹을 계속 던진다든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어떤 빌미가 물론 제가 나온 곳이니까 이게 또 약간 어폐는 있지만 막 국민의힘에서 막 저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좀 저는 의아한 면이 이제는 좀 뭐랄까 제 임계치에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말 나온 게 좀 물어볼게. 그럼 제 청문회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의구심을 갖는 거는 네. 충분히 그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 누구도 뭐라고 할 수 누적이 없어. 돼서, 그러니까 누적이 어쨌든 돼서, 네. 뭐 그 여러 사례가 누적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걸 일부러 그럼 김어준 저희 공장장이 일부러 그런 의혹을 막 그 이제 뭐 펌프질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솔직히 좀 궁금해. 근데 이득을 얻는다는 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이 방송사가 다 돌아가는 그 이득의 구조에서 어쨌든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어떤 이득을 얻는다라고 특정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이게 딱 이상하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첫 번째 케이스는 그때 이제 조국 대표 사면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대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걸 제가 처음 느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저는 누적이 돼서 어떤 이익이냐. 그럼 이익이면은 금전적 이익도 있고 정치적 영향력의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무형의 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제가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무슨 이익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득들은 전 그냥 상상은 돼요. 물론 제가 그걸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제가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진 않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성공과 배치되는 어떤 행위들이 쌓일 때는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해오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진행하는 건 좀 이게 너무 저한테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좀 그 평상시 제가 신인규 변호사도 가끔 이제 퇴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을 저 유튜브로 틀어놓고 듣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어서 예.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조국 대표가 왔을 때 이제 대권을 대통령 그건 정치인이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근데 그때도 당연한 거 저만 아닌가? 비판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출범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법고시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뭐 시간 저 국민의힘 얘기는 못 할 것 같네. 나 사시오 국민의힘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 그래 국민의힘 얘기로 할까 그러면은 사법고시 내일 해야겠다.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참.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갑자기 사퇴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저 자리에서 일을 해줬어야 되는데 활약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길 수 있는데 예. 이제 사퇴하고 아마 후임 공관위원장을 임명 안 한대요. 지금 공관위원 갖고 그냥 꾸린다고 장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공관위가 되는 거죠. 정의용 의원이 주도하는 공관위가 되는 건데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단히 그 돌출 행동 내지는 발언이 많았고 그게 이제 점점 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뭐 그게 없었어도 워낙 지금 국힘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제1원인은 이제 더 이상 모양이 빠져서 공관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되자마자 현역 단체장들 니들 내가 목 칠 거야. 근데 그 제1 대상은 누가 봐도 오세훈이었어요. 오세훈 시장 너 내가 공천 신청만 해봐라. 너 공천 내가 안 줄 거야. 이랬는데 어라 공천 신청 자체를 안 하네. 세실 때까지 공천까지 신청을 했더니 둘 반에 반 마지막 날까지 안 해. 그래서 다시 모양새가 빠졌다. 했잖아요. 다시 야 이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6시까지 공천 신청해. 일단 공천 신청을 하고 링 위에 올라와야 목을 치든 뭐 두들겨 패든 할 텐데 아예 입장을 거부해 버리는데 어라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럼 오세훈 다시 승이네.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오세훈 일방적으로 네? 오세훈 승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목표는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세게 해서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를 날리는 게 그 핵심이겠죠. 그리고 시장 출마 조건을 혁신 선대위를 그렇습니다. 세워라. 예. 그거는 장동혁 보고 그만 돌아. 뒷방으로 예. 늙은이로 빠져라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거는 좀 곤란한 못 받아들이나 그렇죠. 그거는? 못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할 텐데 대체로 그래도 그 공식 그 후보 등록 기간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 뛰려고 후보 등록은 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진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오세훈 그 뭐라 해야 되나 오세훈 시장의 참모들이 간혹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있겠죠. 이거 확 그만둬 버리고 어차피 나가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당권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 또 반대로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권도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깨지더라도 출마하는 게 낫겠다. 근데 저는 후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종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전망을 합니다. 신변은 어떻게 생각하죠?
오세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저는 오 시장이 출마는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든 타협은 전 마련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상처뿐인 그런 공멸의 단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윤리위에 칼을 휘둘렀는데 다 법원에서 지금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또 정면으로 공격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동혁 대표도 좀 뿔이 많이 났을 수 있고 또 지금 사실은 이정현 위원장의 우리가 사퇴를 보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의 공격에 대한 나름의 반격 카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현 위원장도 그럼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낸 걸로 전 보기 때문에 한 조금 시간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마무리가 되더라도 오 시장이 출마는 전 할 걸로는 보는데 하더라도 저는 이제 상처뿐인 그런 영광 비슷하게 아니 남지 않을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 게 지금 카드로다가 사퇴를 한 거예요? 저거는 사퇴한 거는 오세훈한테 진 거 아니에요? 아니 무릎 꿇은 거 아니야? 저는 졌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네. 이정현 위원장 이제 뭐 다음 누군가 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또 찾겠지만은 네. 저는 여기서 밀리면은 전 장동혁 대표도 이게 지금 노선의 갈등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장동혁이 이정현을 쳤으니 오세훈 이 정도면 됐지 들어와 그렇죠. 이거라 그런 이거죠. 카드일 수 있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예상은 장동혁 대표도 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동혁은 지금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고성국과 전환길이 원하는 거를 지금 대신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어떤 주도적인 저는 결정하기 지금 매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어떤 장동혁 대표가 카드로서 이정현 위원장을 사퇴시킨 건 아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의혹은 대단히 넘쳤는데 그게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못 받은 거예요. 다른 공관위원들도 저 사람 왜 저래? 뭐 거의 이 취급 받다 보니까 야상만 입고 그리고 뭐 마상만 입었어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정치적인 기세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처음부터 뭐 오세훈 시장 목을 치겠다고 덤비니까 다른 공관위원들도 보기에 왜 저래? 제정신이냐?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러다가 거기서도 하여튼 배척당하다 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표 던지고 간 것 같아요. 공천 심사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공천 관리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 사무를 관리하는데 마치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깨갱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 비판이 많은 거고 사실상 이대로 선거하면 우린 다 전패다 이런 판단을 우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인데 그마저도 이렇게 안 쓰려고 하고 일각에서는 또 플랜 B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낙연설, 이낙연? 예, 이낙연 출마설이 플랜 B가 이낙연이야 그러면? 뭐 그런 얘기가 또 썰이 돌고 있어요. 소문으로 돌고 있는데 야, 뭐 실제 정말 내 유니버스를 드라마틱해. 넘어서네. 상상 바뀌죠. 항상. 네, 그래서 왜 생각이 없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어서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국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누구로 선출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은 확실하게 이번에 장동혁 지도부를 쳐내겠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선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 뭐 주도권을 쥐고 가야 본인 당권을 쥐는데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제 얘기가 그쪽 와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정현 위원장한테 사표 써 이렇게 등떠미를 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둘이 결이 같잖아요. 근데 결이 같은데 이정현 위원장이 아예 모태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측의 반격이라는 의미로 전 아까 표현을 한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쪽이 그러면 이제 승기를 잡은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결국 칼자루는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일단 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 내에서는 입지는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의원들도 돌아섰고 이제 자기 편이 없는 건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임기는 보장돼 있고 어쨌든 공천장의 도장은 장동혁 직인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옥새를 들고 있는 게 큰 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키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미운이 좋으니 해도 일단 쥐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오세훈 시장 앞으로도 쉬운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일단 진단입니다. 오세훈 그거 핑계로 대고 불출마할 가능성이 난 높을 그럼 뭐 것 다른 같은데. 사람 누군가 출마하겠죠. 뭐 아니 후보들 근데 중에. 이 선거 정치판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 대표나 뭐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오세훈은 참여한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장동혁이 뒷방으로 가야만이 내가 출마한다는 거 전제 조건을 딱 붙였잖아요. 근데 뒷방으로 안 가니까. 가고써. 약간 뉘앙스는 하여튼 무조건 선거 출마는 한다, 국힘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뭐 이런 변화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조건으로 내건 것 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게 당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 막상 선거 전에 돌입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 딱 그랬어.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인데 각 지역의 후보들이 당대표 보이콧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못 오게 했잖아요. 못 오게 막았지. 크락션 올리고 아니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에 막 어떤 사람은 로비해서 제발 우리 지역에 지원 뉴스 안 오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막 도망 다니고 이번엔 그때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전 딱 시작하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당할까봐 다들 도망 다닐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면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공천은 장동혁, 선거는 한동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오히려 한동훈을 그러니까 유세 그렇죠. 지원으로 네. 끌어들이는 당원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야, 그 진짜 내 유니버스를 벗어나. 공천을 이낙연에 일단 이제 깼는데. 공천을 받는 것 과정까지는 장동혁이 필요하잖아요. 네. 당 대표니까 공천장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공천장 받으면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고 너 빠져.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이때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게 뭐 영남 지역에서는 한동훈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점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존중을 잘 못 받는 것 같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얘기하면 벌써 욕부터 한다는 거고 서문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텅 비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야당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당 대표로서의 장동혁은 여기서 끝났다. 장동혁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믿고 의지할 곳은 윤 어게인 세력밖에 그렇죠. 없다고 그렇겠네. 생각을 하고 없죠. 절대로 거기에서 배신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상황 되면요. 친윤 쪽에서도 이제 용도 폐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뭐 당대표직은 유지시켜질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카드로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친윤 쪽에서도 다음에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 장동혁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하고 물밑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도. 네. 야, 어쨌든 나는 지금 플랜 B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 설마 그 카드를 말할 줄은 내 꿈에도 생각 못 아니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죠. 아니 뭐 필요하면 새벽에도 막 공천장 주고 이런 그러니까. 당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하여튼 그 신변 혹시 뭐 제가 원래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너무 제 얘기를 오래 한 것 같아서 또 시청자분들께 아이고. 좀 죄송한 마음을 좀 대놓고 하는 거 괜찮아요. 시간을 뒤에서 너무 얘기하는 게 문제지. 하정우 수석 그 저기 전재수 의원 뭐 그 얘기 아니래요. 그냥 고등학교 선배라서 챙겨 주시는 부산북구갑에? 것 같다. 정치에 대한 공들였다는 건 생각은 아니야, 없다. 그런 건 출마는 아니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저도 예.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그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봐요. 문자 메시지가 지금 왔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